우유 빼주세요. 그 한마디가 수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 6년 만에 마주친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였으니까요. 65세 수키는 동네 마트 과일 코너를 지나가다가 계산대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빨리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뛰었죠.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수키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라면 3봉지, 계란 1판, 우유 2팩.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수키는 숨을 죽였습니다. 28,000원입니다. 계산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지갑을 뒤졌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는 손이 멈칫했습니다. 한참을 그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우유 2팩을 다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거 빼주세요. 수키의 손이 진열대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아이가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수키의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우유. 다음에 사줄게, 지훈아. 이번 주만 참아. 수진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습니다. 수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럼 23,000원이에요. 수진은 10,000원짜리 2장과 잔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받아들 때 수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키는 멀찍이 떨어져서 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수진과 지훈, 그리고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작고 마른 기침. 1번, 2번,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키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금간 계단, 녹슨 난간. 3층으로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수키는 건물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302호 이수진. 수키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6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석이 이혼 서류를 들고 왔을 때였습니다. 수키는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죠. 변호사가 애 키우면서 일해. 수진이가 키우는 게 맞아. 넌 일에만 집중해. 그때 수키는 남편을 사별한 지 3년째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버거웠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었죠. 준석의 성공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준석이만 잘 되면, 그럼 내 인생도 의미가 있을 거야. 며느리 수진에게는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준석이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왜 맨날 불평이야? 애 키우는 건 엄마 일이잖아. 지친 수진은 양육권을 받고 집을 나갔습니다. 준석은 양육비 5천만 원을 일시불로 건네고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 수키가 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키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천식이 심해졌어요. 약값이 너무 커요. 수키는 답장하려다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준석이가 합의금 줬잖아. 그걸로 해결해야지. 지훈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요. 이 문자를 봤을 때 수키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하면 준석이가 흔들릴 거야. 나도 무너질 것 같아. 우울증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남편 없이 사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준석이 성공해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것. 그것만이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3년 전, 그 후로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키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정리됐구나. 서로 새 출발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온 수키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들 준석은 강남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수백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죠. 그런데 그의 아이들은 우유 한 팩도 제대로 못 사 먹고 있었습니다. 수키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예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기다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수진의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키는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던 문자들을,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왜 3년 전부터 연락이 끊긴 걸까? 수키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수키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유를 빼던 수진의 손, 기침하던 서연, 혼자 걷던 지훈. 그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 수키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키는 거울을 보며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6년 만에?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수진 피아노 교습소를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수키는 휴대폰을 쥔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받아줄까? 아니, 받아주지 않겠지. 당연해. 6년 동안 외면했는데.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키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 이수진 피아노 교습소를 찾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수키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차가운 거절을 당하게 될지, 이게 그리고 그 거절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나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수키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수키는 인터넷으로 수진의 피아노 학원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이수진 피아노 교습소 마이너스 낡은 상가 건물 2층.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2시 학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수진 피아노 교습소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정확한 연주. 수진이 학생을 가르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서 손목을 부드럽게 써야 해. 다시 한번 해볼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6년 전 집에 있을 때와 똑같은. 수키는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다시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키를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서 미끄러질 뻔했죠. 어머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키는 입을 열었습니다. 수업 끝나면 얘기 좀 하자. 수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학생이 보였습니다. 다시 수키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주세요. 수키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학원 안에서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불안정했습니다. 틀리는 음이 들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는 것 같았죠. 벽에는 낡은 상장 몇 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국 피아노 콩쿠르 금상 이수진. 오래된 사진 속 수진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눈이 초롱초롱 빛나던 모습. 1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이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수키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수키를 마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이었지만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6년 만에요? 수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6년 동안은 궁금하지 않으셨잖아요. 수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어제 마트에서 보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죠? 우리 우유도 못 사는 거 보시고 불쌍해 보여서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수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동정하러 오셨어요? 아니면 양심에 찔려서요? 수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아빠 찾을 때 어디 계셨어요? 서연이가 밤에 숨 못 쉬어서 응급실 갔을 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봤죠?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답장 안 하셨죠. 그날 밤 택시비도 없어서 서연이 없고 응급실까지 뛰어갔어요. 한겨울이었어요. 응급실에서 밤새 서연이 손잡고 앉아 있었어요. 혼자. 수진이 수키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준석이가 성공해야 한다.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잖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혼자 애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학원 가서 레슨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미안해. 근데 이제 와서 뭘 해주시려고요? 돈이요? 아니면 손주들 얼굴이나 보시려고요?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요? 수진이 수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알려고 안 하신 거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으셨잖아요.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시어머니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수진아. 제발. 다음 수업 학생 올 시간이에요. 수키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학원을 나왔습니다.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키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도움을 청할 때, 손주들이 아플 때 모두 외면했어.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이렇게 거절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3년 전 왜 수지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을까요? 아빠는 우릴 버렸어요. 할머니도요.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수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매일 아침 수진의 학원 앞을 지나쳤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학원 간판만 바라볼 뿐이었죠. 사실 수키도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사별한 지 3년. 우울증 약을 먹으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준석의 성공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준석이만 잘 되면 그럼 내 인생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수진의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답장하면 준석이 흔들릴까봐, 자신도 무너질까봐 외면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혼자 사는 게 무서웠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키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고층 아파트. 준석은 1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준석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말끔한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수키는 대답 대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대형 소파, 고급 가구들, 벽에 걸린 큰 TV. 앉아라. 준석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키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지훈이랑 서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얘기는 대답해. 저는 모릅니다. 연락 안 하니까요. 6년 동안 네,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키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전 마트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준석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이가 우유 살 돈도 없어서 계산대에서 빼더라. 28,000원을 23,000원으로 줄이려고. 서연이는 기침을 계속하더라. 천식인 것 같던데 약값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는 거야.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수키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소리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려고 했어. 전화번호 바꿔놓고 5천만 원 던져주고 끝이야? 6년 동안 애들 얼굴도 안 보고? 수키는 준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힘은 약했지만 분노는 뜨거웠습니다. 내 딸이 밤에 숨 못 쉬어서 응급실 갔어. 수진이가 혼자 업고 뛰어갔어. 한겨울에 내 아들은 학교에서 왕따 당해. 아빠 없다고 놀림받아.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공범이야.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 넌 일에만 집중해라.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수진이가 도움 청할 때도 외면했어. 왜냐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 결과가 이거야. 내 손주들이 굶고 있어.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찾아가. 당장 내일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 받아줄까요? 모르지.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나처럼. 다음 날 오후 수키는 지훈이 다니는 학교 앞에 섰습니다.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보였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리 지어가는데 지훈만 혼자였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돌아보더니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됐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그러세요? 지훈아.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전화했을 때요. 서연이가 아팠을 때요. 제가 학교에서 맞았을 때요. 할머니한테도 전화했었어요. 한 번만 와달라고. 근데 안 오셨잖아요. 아빠도 똑같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했대요. 서연이 응급실 갔을 때. 근데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대요. 그날 밤에 엄마 혼자 서연이 업고 병원까지 뛰어갔어요. 엄마가 울면서 뛰어가는 거 봤어요. 서연이 업고 가방 메고 우는 거 참으면서. 그때 생각했어요. 아빠는 우릴 버렸구나. 할머니도 우릴 버렸구나. 지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받잖아요. 수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년 전 연락이 끊긴 이유를 수진이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엄마를 보호하려고 막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돈 벌기 시작했어요. 뭐, 동네 편의점에서 박스 정리해요. 주말마다 2시간씩.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연이 약 샀어요. 엄마는 모르게. 할머니, 저 이제 중학생 돼요.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우리 엄마랑 서연이 제가 지킬 거예요. 수키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지훈은 할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요. 할머니도, 아빠도. 지훈이 뛰어갔습니다. 수키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2살 손주가 편의점에서 박스를 정리하며 돈을 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진이 손에 든 돈봉투를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키는 매주 토요일 새벽 수진의 집 앞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현금 30만 원. 우유와 계란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키는 다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놓았습니다. 두 번째 주 봉투가 사라졌습니다. 수키는 안도했습니다. 그 후로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봉투를 놓았습니다. 새벽 5시,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수키는 평소처럼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흰 봉투에 현금 30만 원. 새벽 5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수키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 3층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키는 봉투를 꺼내 문 앞에 놓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수키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앞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예요? 수진이 수키의 손에 든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낚아챘습니다. 열어봤습니다.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셨어요? 매주 돈 놓고 가신 분이?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너희가 힘들 것 같아서. 힘들면 어쩌라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한테 구걸하라고요? 동정받으라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6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희가 거지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수진아.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전 이게 제일 싫었어요. 힘들 때 도와주지는 않고 나중에 와서 동정하는 거. 이 돈으로 우리 6년을 보상하시려고요? 이런 돈 필요 없어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찢어졌습니다. 1장, 2장, 3장.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제발. 수키가 수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손 대지 마세요. 수진은 돈을 모두 찢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찢어진 지폐들이 흩어졌습니다. 6년 전에는 우리 쫓아내셨잖아요. 깔끔하게 정리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제가 전화했을 때는요. 문자 보냈을 때는요. 서연이 응급실 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돼요? 수진이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발로 찼습니다. 수키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댔습니다. 찢어진 돈 위에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6년 동안? 수진이 문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오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돈도 갖고 가세요. 저희는 어머님 돈 필요 없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나요. 수진이 수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예요. 어머님이 매주 집 앞에 오는 거, 학교 앞에서 지켜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수키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훈이가 다 봤어요. 할머니가 멀리서 자기들 지켜보는 거 무섭대요. 무섭다고. 네, 무섭대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따라다니냐고.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어머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수키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찢어진 돈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수키는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짚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주워 담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수키는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으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돈 조각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키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수키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3번째 울렸을 때 수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응,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아무 일 없어. 어머니, 저 오늘 수진이 만나려고요. 수키는 손이 멈췄습니다. 뭐, 용기 내서 한번 가보려고요. 가지 마. 네, 가지 마. 소용없어.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가지 마. 수진이는 우릴 원하지 않아. 수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탁자 위에 찢어진 돈을 바라봤습니다. 30만 원.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수키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이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수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키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 찢어진 돈 조각들은 아직도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요. 수키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준석 씨가 여자 있어요? 수키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저 오늘 우연히 봤어요. 강남역에서 준석 씨가 젊은 여자랑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수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에요. 확실히 봤어요. 준석 씨 맞았어요.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 여자가 준석 씨한테 기대서 웃고 지금 어디 있니? 집이요. 애들은 학교 갔고 내가 갈게. 수키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입었습니다. 2주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키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세히 말해봐. 어떻게 된 거야? 학원 끝나고 강남에 악기 사러 갔어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준석 씨가 보였어요. 혼자 아니요. 여자랑 같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동료인가 했어요. 근데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로 들어가는 거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는데 그 여자가 준석 씨한테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고 준석 씨도 웃고 확실해? 정말 준석이가 맞아? 네, 100% 확실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서서 봤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애 둘 키우면서 혼자 버텼는데 준석 씨는 새 사람 만났어요. 수키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수진은 수키 품에서 울었습니다. 왜 이래요? 왜 저한테만 이래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왜 저희 앞에 나타나셨냐고요? 수키는 멈칫했습니다. 저는요, 6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준석 씨 기다렸어요. 혹시 연락 올까? 혹시 돌아올까? 근데 3년쯤 지나니까 체념이 되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부터 마음 정리했어요. 그냥 애들이랑 저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힘들었지만요.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수진이 수키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자꾸 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어머님이 자꾸 우시니까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머님이 변하셨네? 그럼 혹시 준석 씨도 변할까? 수진이 가슴을 쳤습니다. 바보같이 또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준석 씨는 새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차라리 어머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잊고 살았을 텐데 왜 흔들어 놓고 이래요? 다시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수진이 바닥을 쳤습니다. 수키는 수진을 안으려 했습니다.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가주세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오세요. 더 이상 저 흔들지 말아주세요. 수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수키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키는 곧바로 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당장 와.
수키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준석이 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 수키는 준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너 여자 만나니?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오늘 강남역에서 젊은 여자랑 손잡고 다녔다며? 수진이가 봤대. 준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이구나. 정말 여자 만났구나. 준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키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저 외로워서 만난 거 아니에요. 뭐, 아니, 외롭긴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는 아니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 네, 어머니한테서도, 수진이한테서도, 아빠라는 역할에서도. 수키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언제부터 제 인생 살아봤어요?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준서가, 넌 공부 잘해야 해. 성공해야 해. 우리 가문의 희망이야. 아버지, 돌아가신 후엔 더 심했고요. 준서가. 전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하시는 게 그게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1등 해야 하고, 좋은 대학 가야 하고, 변호사 되어야 하고. 준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수진이도 똑같더라고요. 당신은 돈만 벌어오면 돼. 애들은 내가 알아서. 처음엔 고마웠어요. 근데 점점 전 그냥 ATM 같았어요. 돈 뽑아가는 기계. 그건 어머니도 수진이도 저한테 원한 건 김준석가 아니었어요. 성공한 아들, 돈 잘 버는 남편이었죠. 그래서 전 수키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달랐어요. 제가 변호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서 좋다고 했어요. 옷차림 구겨져 있어도, 피곤해 보여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좋다고.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제 인생이 무거워서. 아빠 역할도, 아들 역할도 다 버겁고 무서워서. 준석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가 정말 비겁한 게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가 전화했을 때,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날 때려. 아빠 없다고 놀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너 강하게 키워야 해. 남자는 혼자 이겨내야 돼.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제 아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서연이가 아플 때도, 수진이가 전화했을 때도 전 그냥 돈만 보냈어요. 병원비 보낼게. 그게 다였어요. 준석이 바닥을 쳤습니다. 전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절 키운 방식밖에 몰랐으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수키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아들. 그래서 새 여자 만난 거야? 네, 새로 시작하면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거 다 버리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면. 근데 어머니, 준석이 수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평생 도망칠 거예요. 그 여자한테도 똑같이 할 거고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제가 수진이한테 그랬던 것처럼. 왜냐면 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책임지는 법도, 함께 아파하는 법도. 전 그냥 성공하는 법만 배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키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어. 내 외로움도, 내 불안도 다 내 어깨에 올려놨어. 수키가 준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준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여자 헤어져. 어머니, 그건 내 인생 맞아. 근데 넌 아빠야. 지훈이랑 서연이 아빠라고. 수키가 일어섰습니다. 그 애들한테 새엄마 드리기 전에 먼저 아빠 노릇이나 해. 당장 그 여자 만나서 정리해.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나갔습니다. 수키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수키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수키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찢어진 돈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수키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며칠 후 수키는 결심했습니다. 준석의 여자친구를 직접 만나기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 이야기 다 들으셨죠? 수키는 카페에 앉은 젊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수키는 준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여자 연락처 줘. 어머니, 왜요? 줘. 내가 직접 만날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네가 뭘 하겠어? 연락처 안 주면 회사로 찾아갈 거야. 결국 준석은 연락처를 줬습니다. 수키는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준석이 어머니입니다.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여자는 32살, 이름은 지혜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연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수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혜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준석이랑 사귀는 거 맞죠? 네,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석 달쯤이요. 준석이가 이혼했다는 거 알죠? 네, 들었습니다. 애들 있다는 것도 네, 12살, 9살이라고 들었습니다. 수키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애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잘 모릅니다. 준석 씨가 많이 얘기 안 해서. 그럼 내가 말해 줄게요. 수키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애들 엄마가 애들 혼자 키워요. 새벽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서 애들 우유도 제대로 못 사줘요. 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작은 애는 천식이 있어요. 약값이 한 달에 20만 원인데 그것도 못 내요. 큰 애는 학교에서 왕따 당해요. 아빠 없다고. 그 애가 12살 애가 편의점에서 박스 정리해요. 돈 벌려고 동생 약 사주려고. 수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석이는요. 그런 애들 아빠예요. 근데 6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왜 당신이 미안해요? 잘못한 건 준석이지. 수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헤어지라고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 씨가 준석이 좋아하면 만나세요. 재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말이에요. 수키가 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석이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아빠로서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육비 제대로 보내고 애들 정기적으로 만나주고 아플 때 병원비 대주고 그런 것부터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새 출발하겠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지혜 씨가 진짜 준석이 좋으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아빠가 되도록 도와줘야 해요. 같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지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잘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수키가 일어섰습니다. 준석이한테 말해주세요. 먼저 아빠 노릇하고 오세요라고. 네. 알겠습니다. 지혜도 일어나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날 밤 준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혜 만나셨죠? 응,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한 얘기했지. 네가 먼저 할 일 하라고. 준석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지혜가 저한테 시간을 주겠대요. 제가 애들이랑 관계 회복하고 아빠 역할 제대로 할 때까지 기다리겠대요. 수키는 조금 놀랐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네, 저보다 훨씬.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수진이한테 양육비 보낼게요. 매달. 그래, 그리고 애들 만나러 갈게요. 거절당해도 계속 갈게요. 준석아. 네, 늦었지만 잘 생각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후 준석은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양육비 봉투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빠, 지훈아, 아빠가 미안해.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너희 보고 싶어서. 그리고 사과하러. 그때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누구야? 엄마, 아빠가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준석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미안해. 준석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양육비야. 앞으로 매달 보낼게. 수진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요? 헤어졌어. 거짓말. 아니야. 정리했어. 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할 일이 있더라고. 아빠로서.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준석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는 거 아니야. 나도 알아. 우리 다시 못 돌아간다는 거.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애들 아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알아. 근데 보여줄게. 시간 걸리겠지만. 그때 안에서 서연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한 기침이었습니다. 수진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석과 지훈도 따라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 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서연아!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119 불러!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준석이 재빨리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천식, 발작인 것 같아요. 구급차가 오는 동안 준석은 서연을 안았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왔어. 괜찮을 거야.
서연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준석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수진과 준석, 지훈이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준석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서연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준석이 떨리는 손으로 수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응급실에. 수키는 전화를 받자마자 택시를 탔습니다. 2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아직 검사 중이래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키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진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석이 부축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네 사람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병실에 남았습니다. 서연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수키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해야 할 때구나. 가장 비극적인 순간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늦은 화해와 용서의 여정 계속 응원해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이 이 시대의 따뜻한 가족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 오늘도 올 거지? 서연의 밝은 목소리. 2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수키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는 미역국을 끓여왔고 점심에는 과일을 샀습니다. 수진도 매일 왔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처음 사흘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키가 미역국 그릇을 내밀면 수진은 네 한마디만 했습니다. 준석은 매일 퇴근 후 들렀습니다. 30분 정도만 있다가 갔습니다. 지우는 아빠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 수키가 병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응? 고맙습니다. 매일 오시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수진이 수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저 아직도 화는 나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정말 배신감도 들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려고요. 애들 때문에라도 미안하다. 평생 미안할 거야. 용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돼.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예전보다는 편안했습니다. 서연이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천식약을 꾸준히 써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검진 받으러 오세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요. 수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낼게요. 어머님, 됐어. 내 손녀야. 고맙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석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 만나러 가도 될까?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좀.
아, 알겠어. 준석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기다릴게. 준석은 다음 주 토요일에도 수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양육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준석은 봉투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차에 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6년 동안 버렸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석은 봉투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지훈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얼굴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그냥 가요. 지훈아, 아빠가 아직 안 돼요.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어. 다음 주에도 올게. 봉투는 가져갔어요. 지훈이 작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준석은 계단을 내려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봉투는 가져갔대. 5번째 토요일, 준석은 또 수진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들어와요. 짧은 말이었지만 준석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문을 열어준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서연만은 순수했습니다. 준석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석은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약 먹고 있어. 3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 일어섰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번째 주말, 준석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지훈이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였습니다. 이거 모르겠어. 지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준석이 다가갔습니다. 아빠가 봐줄까?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집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준석은 옆에 앉았습니다.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풀면 지훈은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수키는 2주에 한 번씩 수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30분만 있다가 갔습니다. 점점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1달 반이 지났을 때 수진이 처음으로 수키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님, 응? 저 사실 학원이 힘들어요. 수진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월세가 밀렸어요. 서연이 병원비 내느라. 수키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됐어요, 어머님. 돈은 받을 수 없어요.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통장이야. 수키가 통장을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넣어뒀어. 지훈이 중학교 입학하면 돈 많이 들잖아. 수진이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의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준석이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수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수키도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경기를 봤습니다. 지훈이 뛰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공을 쫓았습니다.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잘한다. 지훈이 잠깐 관중석을 쳐다봤습니다. 아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후반전 지훈이 골을 넣었습니다. 우와, 준석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수키도 박수를 쳤습니다. 수진도 일어나 환호했습니다. 지훈이 관중석을 쳐다봤습니다. 세 사람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엄마, 그리고 아빠. 지훈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땀범벅이었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봤지? 우리 지훈이 골 넣는 거. 엄마도 봤지? 그럼 엄마가 제일 크게 소리 질렀어. 지훈이 준석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빠도 왔어요. 응, 아빠도 봤어. 지훈이 정말 멋있었어. 지훈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석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이제는 저녁까지 먹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수진이 직접 저녁을 차렸습니다. 됐는데, 그냥 어차피 해야 하는 거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그림 상 받았어. 정말 우리 서연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 주셨어. 서연의 제잘거림이 식탁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준석이 수키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 회사 옮기려고요. 응. 왜? 로펌 그만두고 작은 법률사무소로 가려고요. 수키는 놀랐습니다. 월급은? 반으로 줄어요. 근데 주말에는 쉴 수 있어요. 애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고요. 수키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지 않겠니?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준석아, 네, 잘 생각했어. 엄마가 자랑스럽다. 준석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수키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준석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회사 옮겼어. 네, 작은 사무소로 갔어. 월급은 줄었지만 주말엔 쉴 수 있고, 수진은 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매달 보낼게. 정기적으로 준석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 달 거야. 수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준석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지훈이 준석을 불렀습니다. 아빠, 준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이 먼저 아빠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축구 경기 결승전이에요. 그래?
언제? 오후 2시요. 꼭 갈게. 응원은 조용히 해요. 부끄러워요. 지훈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알았어. 조용히 볼게. 지훈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직도 가끔 준석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지훈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훈의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수키는 강당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수진이, 그 옆에는 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수키 무릎에 기대어 있었죠. 무대 위로 신입생들이 올라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지훈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벌써 중학생이네. 금방 크더라. 수키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 찍자. 수키가 말했습니다. 5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나가던 학부모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 속에서 5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돈가스 집이었습니다. 준석이 지훈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입학 선물이야. 지훈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축구화였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목소리가 자연스러웠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당신이라고 불렀던 아이였습니다. 식사 중에 준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급한 사건이 생겼대요. 월요일까지 서류 준비해야 한대요. 주말인데 준석이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오늘 저녁에 괜찮아요. 일하셔야죠. 대신 다음 주 토요일엔 꼭 와요. 축구 경기 있거든요. 응, 꼭 갈게. 지훈이 아빠를 보며 웃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 후 6월, 서연의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5사람이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수키가 준비한 김밥과 과일,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5사람의 목소리가 공원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지훈이 축구공을 차고 서연이 따라다녔습니다. 수키와 수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 저 행복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 충분해. 수키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공원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서연이 달려와 수키 무릎에 기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거지? 당연하지. 약속. 지훈도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돌아와 주셔서요. 수키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더 고마워. 그만 일어날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이 순간이 좋아서. 5사람은 조금 더 공원에 머물렀습니다. 평범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의 제잘거림, 지훈의 웃음, 수진의 잔소리.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수키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연이 생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완벽하진 않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다. 천천히 조금씩.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 함께 먹는 저녁.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된다는 걸 이제는 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였다. 수키는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과 시간이 있다면 무너진 관계도 천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가족은 있습니다.